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단원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1시간 내내 전 금유사까지 한번 쫙 정리해봤어요. 나머지 그 뒷부분도 계속 정리해가지고 60 몇 페이지로 오냐면 오늘 원래 67페이지 차례죠? 그죠? 얇은 책 67페이지 차례죠? 네. 여기에 접목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리한 지금 흐름 내용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같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전체를 한번 쫙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볼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알겠죠? 따로 하기 되게 힘든단 말이에요. 이런 식 공부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있을 때 제가 해드릴 때 한번 정리해보세요. 알겠죠? 네. 조선 후기로 왔어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 후기는 외란, 호란 두 차례의 난을 양난걸 양난 이유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는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조선 후기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몇 세기? 17세기하고 18세기죠. 그죠? 1592년 외란이죠. 그리고 7년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외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몇 세기예요? 17세기죠. 그래. 17세기와 오니 18세기가 조선 후기 사회다. 이 조선 후기 사회는 뭐냐? 정치적으로는 왕권이 강화됐어요? 약화됐어요? 약화됐어요. 그 왕권이 약화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조선의 정치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정부 대신에 무엇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임진 외란을 겪으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 그래 안 그래? 이 비변사라고 하는 합의제기구 권한이 강화되면 왕권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기억나시죠? 이 합의제기구는 이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역사의 큰 그 흐름 속에서 합의제기구 몇 번 있다고 그랬죠? 해봐 얘들아. 고구려 합의제기구 뭐가 있었어요? 고구려 합의제기구 제가회의. 백제는 뭐? 정상. 신라는 뭐? 화백. 달에는 정당선. 고려는 도병마선. 고려 후기에 도평사선. 조선 전기에 의정부. 조선 후기에 비변사. 이들의 관계를 잘 파악해 놓으라. 알겠어요? 이렇게 합의제기구 권한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왕권이 약화했단 말은 나라를 운영하는 헤게모니가 정치 주도권이 왕이 아닌 누구에게 신하들한테 귀족이 아니야. 고려시대 귀족이고 조선은 관료들이죠. 양반 관료들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조선 후기의 양반 관료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요? 붕당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떤 한 붕당이 어디를 장악했단 말이야? 한 붕당이 정치를 장악했단 말은 한 붕당이 어디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비변사를 장악했단 말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지금도 어때? 지금도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국회를 장악했단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의사결정 기관인, 그러니까 여론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 기관인 비변사를 특정한 붕당이 장악. 동인이 장악하면 동인이 그 여당이 되는 거고 서인이 장악하면 서인 여당이 이런 식으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왕권이 약화되고 결국 뭐냐? 왕보다는 양반 관료에게 정치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걸 다시 뒤집으려고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영조와 정조였잖아요. 영정조 때는 비변사가 강화되겠어, 약화되겠어? 무조건 약화됩니다.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진짜 비변사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흥선 대원군이에요. 그 관계, 권력 관계를 생각해보라 이거야. 따로 하나씩 외우지 말고 이것의 시스템은, 메커니즘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정치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네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군사. 조선 후기의 군사는 조선 전기의 군사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위 대신에 뭘로? 군형이 강화되고, 그죠? 오군형 해보자. 가장 먼저 임진한테 마련된 오군형 가운데 하나가 훈련도가 몇 조? 삼수병을 양성했었죠. 찰수, 사수, 포수. 그래 안 그래? 월급쟁이 군인 삼수병을 양성했었죠. 이 훈련도감 이외에도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형 이렇게 5개의 군형이 생겼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중앙군이 바뀌었어요. 지방군도 마찬가지. 지방군도 조선 전기의 영진군 대신에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무슨 군대? 소고군이 지방군이 됐다. 그래 안 그래? 소고군 이렇게 군사제도도 바뀌었다. 정치. 그러나 조선 후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바뀐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알겠어요? 경제. 특히 경제 가운데 세금제도, 즉 조세제도가 세금제도가 많이 바뀌더라. 세금제도가. 그래서 전세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아니 조선 후기에 전세, 공납, 그죠? 군역 이 세 가지 세금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어? 전세는 연분 9등, 전분 6등 이런 안 했지.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거야 이거는. 이런 것들 공부를 하고 사이트를 열어주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 왜냐면 우리는 정치 사이트를 해놨잖아요. 경제, 사회, 문화는 안 다뤘어요. 근데 시험에서 문화도 많이 나옵니다. 그림도 많이 나오고 사진 자료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시간상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줄거리들, 뼈대를 다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을 붙이고, 알겠어요? 다음 우리가 줄기를 해놨다면 거기 이파리를 붙이고 잔가지를 여러분들이 세우자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전세는 영정법으로 바뀌었어요. 1개월당 4도로 통일한 것. 알겠어요? 토지 1개월당 수확량의 전세가 옛날 세종 때는 연분 구등 이렇게 했었죠. 풍용에 따라서 연분 구등,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 이렇게 차등 세율을 적용했잖아요. 근데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1개월당 4도로 통일할 거야. 이렇게 영원히 4도로 통일해버린 게 바로 뭐예요? 영정법이에요. 알겠어요? 전세는 영정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그래 안 그래? 대동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박납의 폐단 있었죠. 그죠?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제도의 폐단을 박납폐단이라고 해요. 이 박납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야 특산물로 걷지 말고 토지 1개월당 얼마씩 쌀로 걷자.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대동미였어. 쌀로 못 내는 사람은 돈으로 내라. 이건 뭐야? 대동전. 돈으로 못 내는 사람은 포로 내라고? 대동포. 이렇게 미포전으로 농민이 부담했던 특산물 대신에 땅을 가진 지주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뭐야? 대동법 아닙니까? 요즘 말로 오면 주민 개개인당 내던 이런 세금 말고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내는 세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좋은 세금이에요? 나쁜 세금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세금 제도였어요. 이것 때문에 조선 후기의 경제가 왕창 발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발전을 하면 세금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돈 많은 재벌이나 돈 많은 재산가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고 돈 없는 세금을 줄여주는, 돈 없는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세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야? 빈부차는 점점 심화되고 돈 있는 새끼들은 세금 다 떼먹고 돈 없는 사람 유리지가 뻔하잖아. 월급 명세서 그냥 다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세금 3.3% 뜯어가고 뭐 가끔세 뜯어가고 다 뜯어갑니다. 담배세도 엄청 올라가지고 나는 담배 안 펴서 상관없지만 장원이는 뒤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제도 개혁이 있었다. 세금제도 개혁이. 그리고 군역은 뭐냐? 군역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뭐가 시행됐어요? 균역법이.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됐죠. 알겠죠? 이렇게 세금제도가 개편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의 발전이죠. 경제의 발전. 알겠죠? 경제의 발전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산업의 발전이라고 합시다. 산업 발전. 그래서 농업에서 수공업에서 그죠? 수공업에서 광업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산업이 크게 발전하다.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이죠. 상업. 농업에서는 광작이 등장합니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해서 알겠죠? 생산력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농부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마련됩니다. 광작. 수공업에서는 선대제도. 들어봤죠? 선대제도 또는 독립수공업자. 그 다음에 광업에서는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거 뭐라고 해요? 잠채라고. 그죠? 또는 뭐 덕대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불법적으로 광산을 채굴해가지고 어쨌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상업에서는 허생처럼 매점 매석을 통해서 떼돈을 버는 그런 상인들이 나타나. 이건 뭐라고 그래? 도고라고. 도고. 들어봤죠? 이게 정답 뭐냐? 조선 후기에 우리도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자본주의는 아니야. 그러나 자본주의가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면 초음파로 찍으면 아이가 콩알만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공부시키는 게 뭐예요? 태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본주의도 이때 출산하지 못했어요. 자본주의를. 산업혁명 이게 없었어요. 영국은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출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잉태되고 있었다. 그 자본주의가 싹 텄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맹아라고 말을 해보자. 뭐라고? 맹아. 자본주의가 맹아 단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조선 후기에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다음 시험 때,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시켰어요. 알겠어요? 어려운 부분들, 세금제도랄지. 이렇게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또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뭐냐?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가 변화. 신분제. 외란 이후에 양반수가 늘어요, 줄어요? 양반수가 크게 늘어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70%가 양반이 될 정도로 사회 신분제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족보를 사고팔고 하거나 관직을 사고팔고 하거나, 그죠? 또는 노비가 도망가거나 해가지고 신분을 위조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신분제도가 붕괴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신분제도가 붕괴됐다? 계급사회, 다친 사회, 폐쇄적 사회 이게 붕괴되고 신분 이동이 빈번해졌다는 얘기는 점차 무슨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개방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점차 무슨 사회로? 평등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도 평등사회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잖아요. 투표할 때만 평등한 선거 날에만 평등해요. 이때는 이건희도 한 표, 노숙자도 한 표예요. 알았어요? 중록증이 있으면 한 표예요. 노숙자도. 근데 거의 뭐 투표권 행사하지 않죠. 노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한 평등사회가 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특히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점차 우리도 조선 후기에 평등사회로 갈 싹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야. 기타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신학이라든지, 그죠? 또는 서양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특히 서민들의 문화 의식이 크게 향상돼서 서민 문화가 왕창 발전하더라. 그래 안 그래? 서당 교육이랄지, 지방에서 5일마다 열리는 장실할지 이런 데에서 서민들의 문화가 많이 꼽히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한글 소설이랄지, 또는 뭐 그 사설 시절할지, 민화랄지 이런 데서 우리는 조선 후기 서민 문화 발달을 볼 수 있다.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선 후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이 출제 핵심이에요. 나오는 게 뻔하단 말이야. 알겠죠? 나오는 게 뻔해요. 왜냐? 우리 한국사는 범위가 너무나 왕창 넓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내지 않아요. 낼 수 있는 대목이 뻔해요. 그것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를 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19세기로 왔어요. 19세기. 해봐, 얘들아. 19세기 때는 좀 자세히 써, 선생님이. 주먹에 칠판 보세요. 19세기는 정치적으로 무슨 정치라고? 말을 해보세요.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정해져 있었죠? 세도 정치 결과 뭐라고요? 삼정문란. 삼정문란 결과 뭐라고? 농민반란. 줄여서 뭐라고? 밀란의 발생. 이게 19세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19세기 이 혼란기 1801년부터 1863년 흥선 대용군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상황이 이랬었고, 흥선대군 가보자. 가봐. 내가 한 시대를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구경하세요. 알았어요? 어떻게 한 시대를 접근하는지를 구경해요. 그래야 공부할 때 편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알겠죠? 흥선대원군은 대내, 대외 이렇게 나눴어요.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동양을 먹고 들어왔다. 이거 뭐라고 그래? 서세 동적이라고 해서 기억나세요? 네.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죠. 서세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제국주의다. 제국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쁜 민족주의하고 나쁜 자본주의. 기억나시죠? 나쁜 민족주의를 뭐라고 불렀죠? 국수주의. 나쁜 자본주의를 뭐라고? 독점 자본주의. 기억나죠?
이런 것들이 서양 제국주의 침략 세력으로 우리나라에 밀고 들어가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대내정책, 왕권 강화책,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올 때 절대 수교 통상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수교 통상 거부 정책 이렇게 다 정해 있어요. 대원군 다음에 해보자. 대원군 다음에 누구예요? 민씨정부라고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네. 민씨정부는 1863년부터 흥선대원군을 탄핵했었죠. 누가 탄핵했더라? 흥선대원군을 누가 권장 끌어내렸죠? 최익현 기억나죠? 최익현. 최익현에 의해서 탄핵 상소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고 나중에 민씨정부가 몰락을 고한 것은 민씨가 죽은 그해예요. 몇 년에 죽었어요, 민씨가? 몇 년에 죽었어요? 1895년. 무슨 사변? 을미사변.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한 역사 전개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민씨정부 때 해보자. 이거 봐 어떻게 접근하는지. 80년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1870년대 가장 중요한 것은 개항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개항과 관련된 온갖 것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냐? 그게 지나가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 머리랑 그런 건 한 번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면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순간처럼 빠른 속도로 다 저장되고 다시 재생되고 기억되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보다 좋은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우리 머리랑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어떤 폴더를 열어서 파일소로 들어가려면 몇 번의 단추를 눌러야 돼. 우리 머리는 딱 누르는 순간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보다 훨씬 더 아직은 더 발달되어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체계적으로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집어넣기만 잘하면 나중에 나오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와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만 딱 보여주면 쫙 나와요. 머릿속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폴더 정리를 잘하고 또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라는 것은 그런 과정이라니까. 내가 얘기했죠? 체계화를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 편하도록 체계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80년대 가보죠. 80년대는 개항한 이후에 근대화 정책, 즉 개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 뭐가 있다고 그랬지? 해봐. 툭툭 튀어나와야지.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 뭐가 있었어요? 통립기무함. 그 밑에 뭘 두고? 12사를 두고. 기억나? 신식군대 뭘 만들고? 별기군. 일본에 뭘 파견하고? 통신사 아니지. 통신사 괴군 이후에 수신사를. 청나라에 뭘 파견해? 영선사. 미국에 뭘 파견해? 보빙사절단. 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순간적으로 와야 돼요. 정리가 다 돼 있으면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걸 확인해 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확인되고 가잖아. 자신감이 생겨. 아, 나 알고 있구나는 자신감이 생겨.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시험 보러 갈 그때까지 깎아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긴 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항상 뒤에 적을 두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습격당할 것 같다는 위험을 느껴요. 알겠죠? 개화가 추진되고 또 한편은 뭐라고요? 일본한테 개항을 당한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다. 기억나시죠? 해봐 얘들아. 서양과 조약 가운데 제일 먼저 조약을 체결한 게 뭐야? 경림아, 왜 이렇게 편한 자세로 앉아있어? 최경림. 이 미국과의 조약이죠.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도움을 준 책 뭐라고? 좋은 책이요. 누가 쓴 책이에요? 황준원. 좋았어요. 황준센. 한문으로는 황준헌 맞아요. 알겠죠? 이렇게 서양과의 조약 그리고 미국과의 조약 이외에도 영국, 독일, 러시아, 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가장 늦게 조약이 체결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였다. 천주교 문제 때문에 늦었다. 됐죠? 기억나죠? 정리돼야 돼요.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890년대에 가기 전에 80년대 중요한 두 사건이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1882년에 뭐? 이모군란. 1884년에 뭐? 갑신정변. 쫙 기억되십니까? 쫙 기억되세요? 네, 통째로 묶어서 정리가 돼 있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90년대가 되면 갑신정변 이후에 10년 동안 시험에 나올 만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일이 없었겠냐? 해마다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신문기사 보죠. 날마다 기사가 넘쳐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0년간 우리가 역사에서 시험 문제로 다룰 만한 사건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1894년에 드디어 뭐가 터져? 종합농민운동이 터진다. 그래 안 그래요? 갑신정변 이후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와 일본과의 대결에서 청나라가 우세한 국면이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은 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청나라한테 밀린 대신에 에라시장 뭐 돈이나 벌자. 그래서 무슨 침략에 주력했다고? 경제 침략에. 일본이 경제 침략에 주력하는 순간 우리나라 백성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였다? 농민이다. 그 농민 머릿속에 새로운 사상 뭐가 들어갔다? 동학이.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이 터지게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것도 역시 생각해보세요. 어제 내린 비가 동학 농민운동 터진 겁니다. 10년 동안 농민을 뜯어먹었던 일본 놈들을 수탈과, 알겠죠? 개항한다고 말이야 농민한테 마구 세금 뜯어갔던 민씨 정권의 수탈, 이 두 가지에 저항해서 농민들이 빵 터진 거야.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의 성격은 바로 뭐예요? 외세에 대한 뭐라고? 반외세적. 그죠? 또 지배층에 대한 뭐? 반봉건적. 그런 성격의 동학 농민운동이 터졌다. 기억나시죠? 해보세요 같이. 동학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게 뭐라고? 동학 농민운동과 함께 뭐? 개혁이 추진됐죠. 한편으로 뭐라 그러? 가보게요. 또 전쟁이 터졌죠. 무슨 전쟁? 청일전쟁. 우리 역사를 가만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동학 때 동학 농민군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아마 그러니까 비행기가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을 시켰더라면, 잘 소프트 랜딩을 시켰더라면 우리 역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외세를 막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야 쳐들어온 외세를 막혀서 농민들 너네들이 붙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지배층과 농민이 단결해서 청나라 일본군들을 막아내자. 이렇게 외세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야 양반 지주 너네들이 갖고 있던 돈 좀 풀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자라고 주장한 게 바로 농민들의 개혁안이죠. 폐정개혁 12회조가 그런 것들이죠. 너네 집권층의 나쁜 정치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게 12개 조항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노병선을 수확하라, 칠종천연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라, 이게 폐정개혁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집권층이 누가요? 민비가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도와줬죠? 갑신정변 때 청나라가 도와줬죠? 매번 강대구한테 빌붙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나쁜 버르장머리가 우리 역사를 개판 만든 거야. 뭔가 느낌이 와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어때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어때? 진화라를 막을 군대의 작전권이 우리한테 없어 지금. 민비가 청나라한테 요청해서 야 우리나라에서 동학운동 이런데 너네들이 와서 좀 진압해줘라고 한 거랑 똑같다니까? 우리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전쟁이 터지면 작전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미국한테 넘어가 있어요. 연합사령관한테. 알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깊이 되짚어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일전쟁 다시 보세요. 동학농민운동 가보게요. 청일전쟁 전부 다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터진 사건들이다. 됐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는 각자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무조건 출제되는 동학농민운동 거의 매년 나오는 뭐 가보기억이고요.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한다. 그거 말고 사건은 전개 과정 속에서 보자면 청일전쟁 이후에 누가 승리? 일본이 승리. 일본이 승리한 일본이 승리를 했던 조약이 강준우 내가 불렀어. 내가 일본이 승리했던 조약이 무슨 조약이라고?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그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왕창 이득을 챙겼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먹고 타이완을 먹고 배상금을 챙기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간섭을 했다고요? 한국 간섭이 있었다. 복 세 나라가 간섭하고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 간섭 이후에 눈치를 쫙 살피던 민비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센 줄 알았는데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러시아 입김이 더 세다는 걸 알고는 무슨 내각으로? 칠러 내각으로 돌아서더라. 이 민씨 정권의 칠러 내각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고 민비를 죽였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을미사변. 여기까지가 누구 세상이야? 민비 세상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명성황후 민비의 세상이었어. 알겠죠?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단행되고 갑오개혁의 몇 차 개혁? 갑오개혁 몇 차 개혁이 을미개혁이라고? 3차 개혁, 3차. 알겠죠? 3차 개혁. 또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때 이루어진 단발령에 반발해서 민비시에 반발하고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 무슨 의병? 을미의병. 을미의병. 여러분 봐봐. 의병이 그냥 막연한 의병이 아니에요. 근대에 일어난 의병 가운데 최초 의병이 을미의병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의병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의병입니다. 알았어요? 이때 의병장은 누가 있었어? 외란 중에 일으킨 의병장은 기억나는 사람 다 대보세요. 누구예요? 임진왜란 때 의병 누구? 신돌석. 죽을래? 들이대지 좀 마. 빨간색. 어? 먼저? 빨간색. 그래요. 빨간 홍장군. 누구? 홍장군. 홍희 장군이 각제우야. 알았어요? 각제우. 형님은 그거 아니에요? 홍성. 또 누가 있어? 그렇죠? 박재우. 그죠? 또 뭐 정부. 기억나세요? 김천일. 기억나세요? 조헌. 기억나? 승명. 휴정과 유정. 기억나? 영주대사, 차영대사. 전부 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란 말이야. 이 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 이후 의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일으킨 의병이 뭐라고요? 을미의병이야. 알았어? 얘들아 봐봐. 이 을미의병은 그 뒤 의병이 나왔으니까 의병 쫙 정리. 그 다음 무슨 의병으로? 을사의병. 그 다음 또 무슨 의병? 정미의병. 이거 몇 년이에요? 1895년이죠? 이거 몇 년이야? 1905년이죠? 이거 몇 년이에요? 1907년이죠? 원인 뭐 때문에? 민비시해와 단발령. 원인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반발로. 또 이거 원인 정미의병 고종퇴위와 군대 예산. 뻔하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것. 됐죠? 자, 을미사변, 을미개혁으로 민비시대가 낙을 내렸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조임금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더라. 뭐라고? 아간파천. 아간파천 그러면 쭉 이어지는 거. 쪼르륵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보조되더라. 자,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이거 봐. 맥락을 혹시 놓쳤을까봐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중간에 딴전 부리고 열심히 수업 만드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 다시 또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또 딴전 부리고 있어. 죽을래? 그래서 쟤네 때문에 지금 다시 해버리는데 어? 이름 다 불러줘? 그래 김용진. 자, 다시 봅시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역사는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는 어제 내린 눈이 오늘을 적신다니까 항상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흐르지 않는 게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알겠죠? 원인과 결과, 그 인과유루 법칙이 냉혹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말 것. 알았어요? 다시 하겠어요. 다시. 을미의병, 을미사변 이후에 아간파천이라고 그랬죠? 아간파천의 결과야 똑같아. 열강의 뭐?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보조되게 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원인은 이것이고 이것의 원인은 이것이고 이것의 결과는 이거고 이것의 결과는 이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더라. 독립협회 이후에 최초의 애국 계몽단체입니다. 이게 사실은 독립협회 후신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협회 후신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 독립협회를 개성한 단체. 아니 바로 했잖아.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대한협회 이게 전부 다 독립협회를 개성한 단체들이야. 그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애국 계몽 단체라고 불렀어요. 다시 해보자. 뭐가 있다고요? 대한자강회. 또 뭐?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는 입헌 군주를 주장했다고 그랬죠? 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대한협회는 나중에 친일파로 바뀐다고 그랬죠? 네. 그죠? 거의 모든 독립협회 멤버들이 친일파로 다 바뀝니다. 친일파. 근대와 개화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친일파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독립협회 이후에 다시 아간파천에 있던 고조임금이 컴백했어. 이들의 압박 때문에, 또 서양 열강의 압박 때문에. 야, 러시아, 내 혼자 고종을 끼고 있으면서 조선을 기락펴락해 빨리 돌려내. 고조임금 돌려보내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조임금이 컴백 1890 몇 년인가? 네? 이게 1896년, 1895년, 6년, 몇 년? 7년. 대한 제국을 세우고 뭘 단행했어요? 광무 개혁을 단행했죠. 그래서 덕숭으로 돌아온 고조임금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광무 개혁을 단행하고 이 광무 개혁 때 내놓은 헌법과 같은 게 아니라 대한국 국제다가 됐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이제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 터지고 결국 이 러일 전쟁에서 1910년 이때까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 국권을 강탈당하는 과정이었다. 오케이? 봐봐. 이 과정 속에서 국권을 강탈당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저항하기 위한 두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흐름에서 빠져나온 뭐예요? 이 흐름에서 빠져나온 뭐예요? 애국 계몽운동이다. 그죠? 또 하나는 의병에서 그죠? 을미의병에서 이때 무슨 의병? 을사의병. 그죠? 또 무슨 의병? 정미의병. 이와 같이 의병 전쟁이라는 강력한 무력적 수단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아니야 힘을 길러야 돼. 무슨 힘을 기르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학문을 주입시키자. 또 뭘 통해서? 경제를 산업을 진흥시키자. 그래서 돈을 벌자. 힘을 기르자. 오케이? 또 뭐예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몽시키자. 그러니까 계몽 아시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운동, 이 두 가지가 서로 협조했어요? 대립했어요? 대립했어요. 이렇게 일본이라는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어가고 있는데 서로 의견 대립했어요. 힘부터 기를 것이냐 죽더라도 싸울 것이냐 이 미친놈들아 힘도 없는 것들이 무기도 없는 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얘들 까고 알겠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지금 당장 우리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새끼야 언제 공부하고 있어 바로 막아야지 안 그러면 완전히 뺏겨가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얘들이 합쳐지는 게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는데 얘들이 합쳐지는 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면서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이게 주로 어디로 간다고 이게? 복벽주의. 그죠? 이게 뭘로 간다고? 공화주의. 기억나세요? 이것을 대표하는 단체가 뭐예요? 실민회였다. 그죠? 또 이것을 대표하는 나중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울 때 이 단체가 대한광복회. 기억나십니까? 이건 뭐야? 국내에 있었던 복벽주의를 주장했던 지하단체 뭐가 있었어요? 임병차나 고종임금이 임병찬한테 밀명을 내려서 만든 단체 독립의국부. 기억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이들이 결국 독립군으로 이 세력이 독립군으로 뭉쳐지더라. 그래서 신민에 소속이었던 이회영 그 이회영이 만든 최초의 독립운동 기지가 뭐였다고? 신흥무관학교는 학교고 그 있던 기지가 간도, 서간도, 삼원도였죠. 기억나십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는 국권을 강탈당한 일제 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1기 10년대, 2기 20년대, 3기 30년대와 40년대로 나왔습니다. 됐어? 네. 다 안 하겠어요. 머릿속에 쫙쫙 스쳐가기만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정치와 경제적 수탈과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항일운동 이렇게 나눴어요. 네. 10년대는 무당통. 네, 무단통치. 다른 말로 해보자. 무단통치의 또 다른 언어적 표현 뭐가 있었어요? 무슨 경찰통치? 헌병. 헌병경찰통치. 여기에 수반되는 개념들, 여기에 수반되는 용어들, 그죠? 즉
법률 심판 또는 뭐 폐형령 이렇게 나오면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때에 해당되는 사건들이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0년대가 되면 뭐예요? 문화통치. 자, 문화통치라고 하지 않고 무슨 경찰? 보통경찰 또는 고등경찰 통치. 헌병들이 없어지고 형사들이 등장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등계 형사 이런 말이 나오면 문화통치입니다. 알겠죠? 총독도 어때? 군인 출신 총독 대신에 민간인 출신 총독이 오기로 했잖아, 말로는. 근데 실제로 민간인 총독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오히려 더 악랄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통치로 바뀐 게 1920년입니다. 그다음에 1930년대 이후 1945년, 특히 이제 제3기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이것들이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일본의 지배정책과 수탈정책이 바뀌는 대외적인 요인이 되고, 거기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저항도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았어요? 다시 합니다. 1931년 뭐라고? 해봐. 1931년 뭐라고? 만주사변. 1937년 뭐라고요? 중일전쟁. 이때부터 일본의 경제 수탈이 심화된다고 그랬죠? 네. 자, 얘들아 생각. 경제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개조시키는 이 정책이 바로 뭐야? 민족 예, 우리 민족 말살 정책.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 이거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하죠? 한국 신민화 정치라고 하죠. 한국 신민화 정책. 우리를 마치 일본 천황폐하의 신하인 것인 양 우리를 정신을 개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국 신민학교 준말이 뭐라고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알겠죠? 국민학교가 한국 신민학교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국민학교 대신 초등학교를 지금 바꿨잖아요. 이 김영삼 첫 번째 과목 바뀌었을까?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국민학교였어요. 너네 초등학교였지? 우리는 국민학교였어요. 지금 고등학교고. 고등학교. 보통학교? 네. 그다음 보세요. 경제 수탈. 10년대는 주로 뭐라고? 토지. 여기에 결부된 여러 가지 내용들. 알겠죠? 토지를 왜 수탈해 갔느냐? 또 토지를 수탈해 가는 과정이 어땠냐? 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뺏겼냐? 뺏긴 결과는 어땠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대는 뭐라고요? 쌀. 쌀을 바로 말로 뭐라고 그래? 산미 증식계획. 됐어요? 회사령이 10년대에서 20년대 어떻게 바뀌는지. 회사령은 뭐라고? 허가제. 20년대는 뭐라고? 신고제로 바뀌다. 됐죠? 그 다음에 1930년대는 민족 말살 정치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국가 총동원 체제가 내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시대를 봤어요. 항일운동은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